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강의를 들으실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이 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입문서 194페이지 소유권 할 차례입니다. 민법 총칙을 제일 먼저 봤죠. 민법 총칙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죠. 유효 요건. 계약이 유효하려면, 즉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생기려면 그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요. 그 계약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되죠.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 따위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에 의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유효 요건이었었죠. 일반적 유효 요건과 특별 유효 요건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이 계약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흠결이라고 하죠.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었죠. 요게 이제 민법 총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하다면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가 크게 물권과 채권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물권이 두 번째 파트죠. 민법 총칙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가 이제 물권 파트죠. 물권은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론에는 물권의 기초하고 물권 변동 이런 게 있었죠. 물권의 기초에서는 네 가지 정도만 조심하자 그랬죠.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물권 법정주의, 그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요 정도 기초에서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첫째, 공시원칙과 공신원칙 개념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등기가 필요하고 상속 따위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6조와 187조 이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기와 관련된 게 있죠. 등기와 관련해서는 7덩어리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이런 것까지 봤어요. 무효등기의 유용까지. 그리고 등기 청구권과 등기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매수인, 그리고 등기 추정력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이라고 해서 191조 혼동이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총론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강론으로 가서 강론에 가면 이제 7개 물권이 우리 시험법에 있다 그랬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점유권이라는 걸 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소유권 따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권리로 인정하는 걸 점유권이라 했죠. 관념적 점유라는 걸 했고요. 점유의 태양이라는 걸 했습니다. 점유권의 효력과에서는 점유자와 해옥자와의 관계라는 게 있었고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유권에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물권 강론의 두 번째 소유권을 보게 됩니다. 소유권. 본권의 대표 선수죠. 소유권은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인데요. 소유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이 됩니다. 물권 중에서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소유권입니다. 그게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가 필요합니다. 폭주를 막아야 되죠. 소유권의 폭주를. 소유권은 제한을 좀 가하고 있는데요. 헌법에서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딱 해놨고요. 그래서 민법에서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 211조. 또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토지 상하 일정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해놨는데 이게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해놨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의 온천수하고요. 미채굴, 광물 두 놈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온천수에 대한 별도의 권리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온천권 같은 거 그랬죠. 반면에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건 광업권이라고 광업법에서 미채굴 광물에 대한 탐사권과 채굴권을 주고 있어요. 독점적 권리입니다. 이렇게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제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린관계라는 겁니다. 상린관계. 자, 입문서 194페이지 소유권의 의의가 있습니다. 211조하고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네모 2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양가로 1번이 있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광물과 오른쪽 19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지하수, 동그라미 4번 온천수. 자, 지하수와 온천수는 묶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입문과정에서 소유권 취득이 바로 나왔는데 소유권 취득을 가기 전에 상린관계라는 걸 간단히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는 이자를 씁니다. 즉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토지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경계선 부분에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좀 있죠. 이렇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경계선 부분에서의 충돌 따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그걸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상린관계가 정의되려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여야 돼요. 다만 이게 뭐 지상권이라든가 뒤에서 보시게 되는 전세권이라든가 부동산의 임차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 확장해가지고 상린관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린관계는 충돌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합의가 안 될 때 보충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린관계는 이제 보시게 되면 조문하고요. 권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조문이 좀 많아요. 40개가 넘어요. 40개가 넘는데 이 조문 중에서 간혹 시험에 나오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를 시험에 임박해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권리가 몇 개 나와요. 권리가 몇 개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 상린관계 속에 있는 권리,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인지사용청권이라는 게 있고요. 생활방해 금지청권이라는 게 있고요. 수도 등 시설권이 있고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의토지통행권만 조심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요 주의토지 소유권이 어떤 건지 간단히 개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19조에 의하면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공로와의 사이에, 공로,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도로, 일반 국민이 통행하는 도로, 반대가 사로 이렇게 되겠죠. 이 공로와의 사이에 이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이 맹지인 경우, 그럼 이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맹지라는 건 사면이 둘러싸인 땅, 즉 공로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없는 땅, 이게 맹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지의 경우에는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 통행권 같은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이유는 이 주의 토지 통행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나오는 통행 지역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함부로 사도 통행권 같은 걸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219조에 의하면 맹지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 청구권이 아닙니다. 을에게 청구해서 승낙을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툼이 좀 많아요. 갑하고 을 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통행한다면 어느 범위와 폭까지 인정할 것인가, 통행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포장도 가능한가 등등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좀 쌓여 있고 나중에 그 판례를 조금씩 추가해서 볼 건데, 일단 오늘은 소유권의 상린관계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구나.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인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토지를 일정한 요건하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다만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더라도 을에게는 손해가 생기니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 을에게. 유상통행권입니다. 유상.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상린관계 하나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파트 첫 번째로 나올 만한 게 상린관계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이제 나올 만합니다. 소유권은 보통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상린관계가 나올 만하다. 상린관계 중에서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다. 자, 세 번째,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원인. 권리 취득 원인이죠. 법률 요건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계속 봤어요. 민법 총칙부터.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자, 이거는 물권 총론에서 봤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면 되고요. 동산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넘겨받으면 됩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소유권 취득 중에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187조 상속 등을 통해서,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예 법에서, 아예 민법에서 요러한 경우에는 요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년에도 꼭 나오는 거,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무주물 선점을 통한 무주의 동산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선점, 매장물 발견. 네 번째, 첨부라는 놈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혼화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요 중에서 요 부합이라는 놈이 또 조금 중요해요. 부합이라는 놈이 조금. 다만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요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무엇인지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조문을 통해서 간단히 이런 거구나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되고, 단 부합만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조문 위주로 보시되 요것만 나중에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취득 시효만 좀 보자. 취득 시효.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일단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을 말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의 효과.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크게 두 가지.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 두 가지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취득시효가 소유권에 있고요.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취득시효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봅니다. 취득시효는 일단 원칙이 타인 소유의 물건, 예외적으로 자기 거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이제 부동산과 동산이 되겠죠. 갑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을이 점유를 합니다. 사실상 지배를 합니다. 갑소유 땅이나 건물 또는 갑소유 자동차 등을 노트북 따위를 을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면 이 기간이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20년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을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권리자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제도는 기존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뺏어가지고 점유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뺏기는 제도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제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민법은 이렇게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어떤 유형이 있는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동산 공히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만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없지요.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245조 1항이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245조 2항입니다.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246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시험은 주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기부 취득시효라는가 동산 취득시효가 뭔지는 몰라도 되고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뭔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를 보기 전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볼 거고요. 객체, 부동산 동산이라 그랬는데 그 부동산 동산 중에서 애매한 놈들이 있어요. 부동산 또는 동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물건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그래서 대법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준 게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어떤 권리까지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이런 권리는 된다, 이런 권리는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객체가 가능한가? 이런 물건은 시효 취득이 된다, 이런 물건은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은 뭐만 보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만 보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뜻, 요건, 효과.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의 요건 효과입니다. 이 의 요건 효과가 245조 1항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소유권 취득 제2절 네모 1번 소유권 취득의 원인. 자, 양가로 1번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인정된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네 번째 줄 187조가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양가로 1번 그 외에 두 번째 줄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등 매장물 발견 첨부라고 해서 부합, 혼화, 가공 등 특수하게 법률에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더라. 그 중에서 취득시효가 가장 중요하다. 네모 2번 취득시효 서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실상태. 그게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태. 그게 이거예요. 점유. 사실상 지배. 이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이 을이 진정한 소유자냐 따위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다. 그리고 2번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말합니다. 245조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20년 계속을 말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이렇게 되죠.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을 취득.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다. 뜻입니다. 뜻, 의. 그리고 위에가 요건이죠. 20년간 계속 점유할 것,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할 것, 부동산을 점유할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점유 태양, 지난 시간에 봤죠? 4가지가 필요합니다. 20년 계속 점유, 소유의 의사에 한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자, 요게 요건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단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의와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했어요.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런데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을 해 있는 경우. 자, 을이 갑소유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면 요 갑소유 땅 요만큼 노랗게 화살표된 요만큼 땅을 갑소유 땅이지만 을이 건물을 통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점유. 이때 갑이나 을이 갑소유 땅을 을이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지금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을 했더니 이 을소유 건물이 이만큼 자기 땅을 침범해 있더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토지를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을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
즉 건물을 통하여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을이 점유한 상태라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무슨 소리냐, 내가 취득시가 완성됐다, 등기를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됩니다. 꼭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을 텐데요. 소송이 붙었을 때, 자, 갑은 자기 소유임을 증명을 한 상태에서 이 땅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했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기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을 했다면, 반면에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을은 법원에서 판사님, 저는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등기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갑에 대해서 저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소송에서는 주장했으면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어려워요.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추정이 된다 그랬죠. 197조 1항. 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소송에서 이 땅을 갑소유 땅을 소유의 이사로 점유했다, 평온하게 점유했다,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정 규정 때문에 을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계속점유인데요. 이 계속점유도 198조에서 추정을 해주고 있죠. 다만 이 198조에서 계속점유를 추정받으려면 197조 1항하고는 조금 다르죠. 197조 1항은 그냥 추정을 해줘요. 근데 198조는 계속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요. 을의 입장에서 20년을 텀을 두고 20년이라는 기간 텀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을은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게 됩니다. 그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원칙을 기억해 둡니다.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한 날, 그날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이걸 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을은 이렇게 갑소유 땅을 최초로 점유를 시작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이 특정 두 날짜에 이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을은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게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요런 걸 말한다. 요런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에서 두 가지. 그 요건 증명할 필요 없이 점유태양에서 추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을은 추정이 된다. 그 중에서 계속 점유를 추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특정 두 시점이 언제와 언제냐?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가와 관련해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겨요.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넘겨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즉, 을은 누구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야 되는가? 그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 요 사람입니다.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아무한테나 청구 못합니다. 을이 점유를 시작해서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꼭 잊지 마세요.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그러면 을이 1985년 5월 10일쯤 점유를 개시했고, 을이 1985년 5월 10일쯤 점유를 개시했고,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년 5월 10일 날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2015년 5월 10일쯤 을이 등기를 했다. 갑소유 땅을 1985년 5월 10일 점유를 개시한 을이 2005년 5월 10일 시효가 완성됐고요. 그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래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가지고요. 갑하고 장기간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가지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순순히 등기를 안 넘겨줄 테니까 을하고 갑 사이에는 소송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과 세월 소송을 통해서 결국 을이 2015년 5월 10일 등기를 넘겨받으면 을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가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등기한 2015년 5월 10일부터 취득하느냐, 시효가 완성된 2005년 5월 10일부터 취득하느냐,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1985년 5월 10일부터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247조에서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을은 등기를 하게 되면 1985년 5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의미, 요건과 효과를 245조 1항 조문을 가지고 요 정도를 생각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조문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 조문을 지금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의의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을이 점유해왔으나 실제 소유자가 갑이 아닌 병이라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을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상당 기간을 점유해온 을의 사실 상태의 평온이 깨지게 된다. 어쩌고 저쩌고 잔뜩 써놨는데 다 필요 없고요. 타인 물건을 장기간 점유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소유권자로부터 권리를 뺏어가지고 점유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자, 양가로 2번 점유취득시효. 20년 계속해서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니은 소유의 의사도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0년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됩니다. 다만 20년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때 특정 두 시점이 언제와 언제다?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 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3번 등기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등기와 관련해서는 기여, 등기 청구의 성질, 세 번째 줄 취득시효 완성자는 즉 을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 그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뀌었다. 즉 을이 점유를 시작해서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땅을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을의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을이 시효가 완성될 때의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디귿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을이 점유를 개시하고 나서 20년이 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면 을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갑이었으므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후에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디귿이죠. 197페이지 맨 위에 을의 취득시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 갑이 목적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 이 새로운 소유자 병은 을이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딱 이렇게만 입문 과정에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겨서 198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보고요. 4번을 봅니다. 취득시효 효과 양가로 1번 198페이지 하단에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돼 있죠. 반면에 양가로 2번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동그라미 2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 첨부가 있는데 이건 안 쳐다보고요. 자, 200페이지로 가면 자, 우린 지금 소유권을 보고 있는데요. 소유권의 취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이 소유권의 효력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및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하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만 여러분들이 조문을 비교해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 200페이지에 보면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네모 1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볼까요? 192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요 192페이지를 이렇게 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페이지를 피셔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4조와 213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204조는 이렇게 돼 있죠. 1항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3항에 보면 점유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4조예요. 그러니까 204조는 점유가 침탈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1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213조는 소유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죠. 다르죠.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만 눈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만. 자, 그것만. 그리고 나중에 판례를 좀 추가해서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소유권은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소유권의 뜻과 제한과 관련된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투지 통일권.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 법률 규정에 한 거, 그 중에 취득시효, 취득시효 중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의 효력과는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소유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동소유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공동소유가 어떤 건지 또 개념을 좀 잠시 잡겠습니다. 일단 공동소유는요,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하나고요. 소유권도 하나예요.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이에요.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이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어. 이걸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가지고 있겠죠. 소유권을 쪼개가지고 지분의 형태로 보통 갖고 있게 됩니다. 뭐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여러 명의 소유자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공동소유가 민법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념을 잡을 때 합유, 총유를 먼저 개념을 잡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다 공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합유하고 총유를 먼저 봅니다. 자, 먼저 합유라는 것은 조합체의 조합원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합니다. 조합체, 조합원 공동소유. 자, 이때 조합체는요, 단체가 아니고요, 동업관계라고 생각해요. 동업관계. 단체가 아니고 동업관계입니다. 노동조합 같은 거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중에서 단체가 보통입니다. 노동조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체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건 단체가 아니라 동업계약관계를 말합니다. 동업관계. 그러면 조합원도 단체 구성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업자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이 뭐 2억, 을이 1억을 투자해서 폐차장을 동업한다. 자, 폐차장을 동업을 합니다. 갑이 2억, 을이 1억을 투자해서. 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폐차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차량 파쇄기를 매입을 합니다. 사무실을 꾸미고 책걸상을 들여놓을 것이고요. 컴퓨터와 같은 비품을 들여놓겠죠. 자, 이때 이 폐차장 부지라든가 파쇄기, 사무실 책걸상, 컴퓨터 같은 비품들은 다 갑과 을이 동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돈을 출연해서 마련한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들이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재산들이. 이걸 갑과 을의 합유라고 하는 거예요.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재산, 동업을 목적으로 마련된 재산, 이런 것들이 동업자들 사이에 합유가 됩니다. 자, 이때 합유의 특징이 있는데요. 합유는 당연히 갑과 을이 출자한 액수만큼 합유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대해서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파쇄기에 대해서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책걸상 컴퓨터에 대해서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이런 지분을 갖게 돼요. 이걸 합유 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와는 달리 지분 함부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갑이 자신의 3분의 2 합유 지분을 팔아먹었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합유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처분 자유가 없습니다.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은 있으나 처분 자유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합유물 분할의 자유도 없습니다. 갑과 을이 동업관계에 있다가 야 폐차장을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단독 소유하자. 그 폐차장 부지를 이렇게 합의물을 쪼갤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동업관계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물을 함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합의물 분할의 자유도 없습니다. 또 합의물을 처분할 때도 팔아먹을 때도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합의의 특징은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의물 분할의 자유가 없고 합의물 처분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합의입니다. 동업관계로 끈끈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함부로 동업관계를 탈퇴하거나 동업관계를 끝내는 일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합의로 끝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의죠. 두 번째, 총유.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이걸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원 공동 소유를 총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법인 사단은 뭐냐?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인데요. 단체. 설립 등기를 안 한 경우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따라서 단체가 법인이 되려면 설립 등기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하면 사단법인 이렇게 돼요. 안 하면 비법인 사단 이렇게 됩니다. 이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민법에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자연인하고 법인밖에 없어요. 민법에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단체가 설립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 사찰, 교회. 종중은 종원들이 모인 단체, 사찰은 신도들이 모인 단체,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많죠. 이외에도 뭐 동창회도 있고요. 등산회, 낚시회, 조기축구회 등등등 각종 모임이나 단체들이 꽤 많죠. 회장님 있고 회칙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단체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설립 등기를 안 갖춘 경우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무슨 동창회가 설립 등기 없이 비법인 사단 회비를 모아서 동창회 건물을 매입한 경우, 자, 이 동창회 건물이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때 이 동창회 건물을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예요.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인데 다시 한번 이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갖추지 못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동창, 회원, 공동소유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동창회가 회비를 걷어가지고 동창회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동창회 소유지만 동창회는 권리,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니 부득 법적으로 회원들 공동소유를 인정하게 되고요. 이거를 총유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를. 당연히 이 총유의 경우에는요.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물을 분할 자체를 못합니다. 합유 같은 경우는요. 합유가 유지되는 한,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한 분할을 못할 뿐 분할이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분할의 자유만 없을 뿐이에요. 나중에 동업관계가 끝나면 나눌 수 있어요. 땅도 나누고 파쇄기도 나누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총유 자체는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유물 분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요것만 총유에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걸 총유로 한다. 그럼 나머지 공유는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라 그랬죠. 자, 어떤 경우인지 상속재산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갑의 자녀가 3명이 있어요. 배우자는 먼저 죽었고요. 갑의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을병정. 그러면 갑이 사망한 때 상속인 을병정이 법에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땅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상속인 을병정이 공동으로 상속했을 때 이 공동 상속인들 하나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텐데요. 이때 상속인들은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죠.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니까 당연히 상속인들은 이 땅을 뭐 하게 된다?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고 뭐 하게 된다? 공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입니다.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지극히 단독 소유적인 독립된 소유권의 형태를 갖는 것이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때 이 공동소유는 공유는 공유자가 되기를 원해서 공유자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공유는 특징이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2가지를 줍니다. 하나가 공유, 지분, 처분 자유고요. 즉 각 공유자들은 자신의 공유 지분을 3분의 1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각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을 나누자 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의 자유의 경우에는요. 오늘 머릿속으로 확 각인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을 상속받은 을병정 중에서 을이 병과 정을 상대로 땅을 나누자라고 청구했을 때, 설령 병과 정은 나누는 걸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땅을 나누냐? 3년상이나 치르고 나누자. 을이 공유물을 나누자라고 했을 때 설령 병과 정은 공유물을 나누기 싫어도 거절을 못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나누자! 그럼 나눠야 돼요. 그게 공유물 분할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공유는
공유자 간에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라는 두 가지 자유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공유의 개념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후 총유는 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공유는 공유 지분에 관한 것과 공유물에 관한 것을 나눠가지고 조문이 좀 많아요. 요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 암기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는 나중에 공유 지분에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걸로 나눠서 기억하자. 특히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가, 땅, 이 A토지, 이 A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공유물 A토지를 처분하거나 공유물, 지분 말고요. 지분 처분 말고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물을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리라는 것은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공유물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고 이런 걸 관리라고 합니다. 공유물 보존은 이제 수리 같은 걸 말하고요. 이용은 임대 같은 거 말하고요. 개량은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어쨌든 공유물 관리라고 해서 보존, 이용,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까다롭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동소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공동소유가 있다. 개념만 오늘 확실하게 잡자. 201페이지 제4절 공동소유 서설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한 장 넘기면 공유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질, 공유, 합유, 총유 있죠? 성질. 두 번째 지분의 처분. 쭉 내려서 분할. 거기까지. 한 세 덩어리 정도 표 안에 있는 거 공유관계의 성질, 202페이지 표 성질. 두 번째 지분의 처분. 밑에 분할 청구.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체크하셔가지고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떤 것인지 구별만 좀 오늘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물권 강론 중에 점유권 받고 두 번째 소유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뼈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쉬었다가 용익물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